자, 네, 이제 연이어서 우리 매각대금의 지급, 이제 재매각이 아니라 이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절차, 교재로 치면 342페이지 매각대금의 지급부터 이번 시간에는 370페이지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 매각대금을 납부,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 이제 등기 촉탁, 그리고 인도 명령까지 세 파트, 이번 타임에는 이제 뒷부분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금 납부 파트를 봅니다. 자, 교재 342페이지 1번 문제. 자, 매각 허가 결정이 발령된 후, 매각 허가된 후 확정되어야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야만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다. 여기서 보시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돼야만, 여기 쭉 봤죠. 신청해서 결정나서 등기하고 송달하고 두세 달 신고 감정평가,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기일 해서 결정된 다음에 확정이 돼야만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거 납부한 것도 안 된다. 정리한 뭐다? 매각이 확정돼야만 법원은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전에 한 것은 효력이 없다. 1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이제 그 차액 지급 신청을 해가지고 상계 신청이죠. 내가 낙찰 받아서 처음에 10%를 내고 입찰에 참가해서 매각 허가 받은 다음에 대금 90%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90%를 냈다가 이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래거나 근저당권자라면 내가 낸 돈을 결국 내가 배당받을 거니까, 이거를 냈다가 배당받느니 이 금액은 상계하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모자라는 것만 납부하겠다. 이거를 차액 지급 신청을 해요. 자, 여기서 채권자가 집어넣은 채권자가 낙찰받은 매수인이라면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처럼 이렇게 요게 중요한 건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었죠. 앞에 또 이렇게 요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 매각 기일로부터 여기 언제까지? 매각 결정 기일까지. 요때 상계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요때 차액 지급 신청 안 하면 돈을 다 낸 다음에 배당받아야 돼요. 근데 이 돈을 다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는 게. 자, 매각 허가 확정되기 전에는 대금 기일을 지정할 수 없고, 이건 효력이 없는 거고, 채권자가 매수일 때는 언제까지? 매각 결정 기일까지 오고, 대금 납부일이 아니라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되고 일주일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때 내가 받을 돈은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요구한 금액을 모두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배당을 요구해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받더라도 조금밖에 못 받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실무상 많은 거는 이제 세입자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또는 근저당권자. 일반 채권자는 이제 다른 채권자가 없거나 등등으로 좀 이게 상기가 명백할 때 보통 이걸 활용합니다. 우리가 알아둘 포인트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그리고 내가 법원에 배당 요구한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배당 요구 얼마든지 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겠다. 언제? 배당기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매각 허가가 확정이 돼서 대금 납부를 했더라도 나중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뭐가 추후 보완 항고가 허용이 된다면 전부 무효다. 대금 납부가 견납이체로. 비록 추한 항고가 나중에 기각되고 재항고도 기각돼서 추한 항고가 이유 없더라도 이 앞에 낸 대금 납부는 적법한 대금 납부가 아니라 다시 그 뒤에 다시 납부 절차를 거친다. 물론 그 돈으로다가 내더라도. 자, 요거 전납이체 비중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자, 이거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경매 결정을 처음 개시 결정 정본을 강제 경매는 채무자에게, 임의 경매는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하면 비록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이거 다 무효다.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지 안 된다. 또 이제 차액 지급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경매 물건에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을 때 이걸 낙찰받으면 대금을 납부하고 이 대금을 납부하면 이걸 얘들이 배당받고 말소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경매가 진행되면 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이 대금 납부한 걸 가지고 이 근저당권자들한테 주고 이건 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 근저당권자가 낙찰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냈다가 돌려받는 돈을 차액 지급 신청 요거만 주겠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언제까지? 요때까지 지나면 차액 지급 상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90%를 낸 다음에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90%를 조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부담스럽다. 그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신고기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기 문제고, 요번에 요건 문제 뭐냐면 이렇게 낙찰받은 사람이 1억을 낸다. 1억 낙찰 대금이. 근데 여기 8천만 원 설정이 있다. 여기 2천만 원이 있고, 그러면 1억을 내면 이 돈은 결국 여들한테 가고 이게 깨끗하게 말소되는 거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요 근저당을 안고 사겠다. 말소 안 하고. 요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8천만 원 빼고 2천만 원만 납부하겠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밑에 낙찰받은 매수인은 낙찰받은 매각대금의 한도 내에서 채무 인수 방식으로, 이건 내가 단금 내면 얘가 배당받아 갈 건데 차라리 단금 안 내, 얘가 배당받아 갈 만큼은 내가 이 채무를 인수하고 이걸 그대로 인수했으니까 요거만 내겠다. 이렇게 면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모든 채무를 인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요거만 인수할 수도 있고 요거만 인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 이거죠. 18년도 시험 문제가 지문 중 무게 있는 지문으로 구성이 됐고, 이런 지문 한 번만 알아두면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자, 2번 지문은 지금 본 지문이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지문이 너무 똑같아서, 그리고 앞에서 보고 한참 지났으면 복습할 텐데 방금 전에 본 바로 똑같은 지문이라 1번 지문만 하나 보겠습니다. 맞는 지문이지만 지나가면서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 방금 거
대금 지급을 하면 따로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할 필요 없이 돈을 지급한 거로 치니까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하면 된다. 바로. 그래서 이 배당기일에 모자라는 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거로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다.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방금 전에 본 지문과 거의 중복이 돼서 그리고 앞에 봤던 재매각하고도 중복이 돼서 덜 중복되는 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이야, 기한. 기일이 아니고 2003년도까지는 대금 지급 기일 그래가지고 기일, 재판하는 날처럼 변론 기일처럼 그 기일만 재판이 열리듯이 돈도 그 기일만 납부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기일 전에는 납부해도 무효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이날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기한이다, 기한. 그래서 그 기한까지는 이제 보다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는. 그전에는 요 날만 냈어야 되는데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라서 이렇게.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채권자가 낙찰받은 매수인인 경우 차액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것도 중복이 되죠. 배당받을 것이 없다거나 배당 요구를 못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차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낙찰받은 매수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대금을 완납해서 취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재매각, 방금 전 타임 봤듯이 차순위가 있다 그러면 매수인이 대금을 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차순위에게 뭐를 한다? 차순위가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차순위인에게 얘도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을 거친 다음에 이거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는 건데, 그래서 잔금 안 냈더라도 차순위자에게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앞사람이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순위자한테 매각 허가가 나온 후에는 이때는 차순위가 먼저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차순위가 매각 허가 나왔는데도 안 냈다. 둘 다 안 냈다 그러면 아무나 먼저 내는 사람. 앞에 봤던 거죠. 자, 이렇게 이 파트, 뒤에 파트는 무한 반복보다도 비중 있는 걸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단순 반복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자,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대금 지급 의무는 뭐 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는 거다. 그다음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없다. 포기.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거, 이 허가 결정이 확정돼야 되는 거고, 확정 전에 기한 지정은 효력이 없다. 2번, 이 경매도 결국은 매매라고 봐서 대금 납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묘지고 여기는 임야다. 등기부는 지분으로 돼 있지만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여기서 요쪽 지분만 설정을 했다.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지분 설정한 거지만 지분이 어딘지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승계취득이니까 여기 설정해서 요거로 경매 놓았다고 하면 낙찰받은 사람은 요 부분만 공유로 돼 있더라도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거다. 이거 예외가 있다 그랬죠.
실제로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경매를 그렇게 안 하고 전체 경매, 전체 감정평가에서 전체 지분 중에 얼마 해가지고 실제 공유처럼 진행했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해소된다. 이렇게 예외가 하나 있었죠. 그렇지 않은 이상 승계취득이다. 감정평가도 그 부분만 해다. 전체에서 지분 나누지 말고. 그래서 공유지분 경매는 두 가지로. 그래서 실제 공유지분이냐 아니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냐에 따라 절차가 두 가지다. 이것도 앞에도 나왔던 건데 이게 엄청 많이 반복되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봐두겠습니다. 이거를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한 대금 지급하라는 통지서 송달이 부적법해서 얘가 대금을 못 냈다고. 송달을 받고 안 낸 게 아니라 돈 내라는 통지를 못 받아가지고 못 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보냈기 때문에 잘못 보내가지고 못 냈다고. 그러니까 여하튼 법원은 자기가 잘못 보내놓고 왜 안 내냐? 대금 안 낸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뭔 소리냐? 이 송달도 엉터리로 해놓고 재경매하면 어떡하냐? 내가 잘못해서 안 낸 것도 아니고 라고 이의제기나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데 가만둬가지고 그냥 재매가 넘어가서 매가 허가돼서 확정이 됐다면 그 뒤에는 이런 절차 취소를 구하는 집행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지문이죠. 자, 자, 우리 교재도 346페이지도 나왔고 또 그다음에 1심 가집행 판결에 기한 강제 경매로 인한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했다면 끝나는 거다. 매각대금 납부 후에 상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져 가지고 가집행 효력이 없어지거나 이게 부정되더라도 이미 끝난 낙찰, 경매,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어야 되는 거다. 그럼 법원은 뭘 걸게 한다?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이렇게.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이렇게.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가집행 판결일 뿐만 아니라 재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청구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 교재 이제 346페이지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은 매각 허가 확정된 날 또는 이제 매각 허가에 대해서 하항고, 재항고한 경우 끝나가지고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정하되 대금 납부는 한 달 정도를 줘라. 기일자를 3일 안에 정하되 한 달 정도의 날로 정해라. 10% 낸 게 현금이 아니라 수표나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 아니 유가증권일 때는 현금이 아니라 유가증권일 때는 이거를 현금화 시켜서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된다. 나머지를 그리고 재매가 3일 전은 뭐다? 거꾸로 3일 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매각 날짜가 3월 10일이면 3일이면 19, 8 여기 해당되고 이날이 일요일이면 하루 더 이렇게 전 매수인이 재경매를 없애고 잔금을 다 내서 연체이자까지
재경매를 하지 마라 하기 위해서 납부할 때는 실제 납부해야지 채무 인수, 차액 지급 이런 건 안 된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똑같아요. 낙찰받은 채권자가 낙찰받은 사람이 채권자인 경우 근저당권자나 등등 배당받을 금액을 제한 나머지만 주겠다는 차액 지급 신청은 언제까지? 대금 납부할 때까지가 아니라 대금 납부 기한이 지정할 때까지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매각 기일 경매하는 날 일주일 후가 매각 결정 기일이다. 요 일주일 안에 해야 된다. 이게 아주 급하다. 그 후는 안 된다. 그 후에는 그럼 하려면 어떻게 된다? 돈을 일단 다 낸 다음에 배당을 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다 내는 게 상당히 목돈을 일시에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실무에서는 많이 얘기를 제가 반복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문제까지 있어요. 단금 납부와 관련된 절차가.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옳은 곳은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매각 계속 반복이죠. 확정되기 전에는 정할 수 없고 이건 적법한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자,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전에 채무자와 합의해서 권리의무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하면 대금을 납부 안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다. 대금 납부를 의무를 면할 수가 없다. 납부해야 된다. 안 납부하면 10% 낸 거 또는 재경매 20% 30% 낸 거를 배당으로 편입해 버린다. 이렇게 권리 의무를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잔금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 언제까지 차액 지급 신청한다?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 매각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가 아니고 잔금도 아니고 확정될 때가 아니라 매각 결정일까지.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요 일주일 안에 매각 결정기일이 확정되려면 그 뒤로도 즉시항고 기간이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아니고 결정기일까지다. 결정기일까지. 자, 그 다음에 차순위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때는 아무나 먼저 내는 게 아니라 차순위가 우선이고 차순위도 허가받은 다음에 대금 납부 기일까지 안 냈을 때는 둘 다 안 냈을 때는 아무나 먼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 기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전 매수인은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경매 넘어갔을 때 전 매수인은 재매각 명령이 난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아니지 이거는 잘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재경매 사건에서는 재매각 사건에서는 재매각을 취소할 거냐 재매각을 취소하는 거는 재매각 3일 전까지 연체이자를 내면 돼. 이거는 뭐를 취소하는 거냐? 재매각을 취소하는 거예요. 재매각. 재경매 하지 마라. 내가 다 내겠다. 근데 이거 지문은 뭐야? 재매각을 취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한테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재 6번 문제.
자, 다시 한번 뭘 조심해라? 3일 전까지 잔금 내서 취소하는 거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가 아니라 재매각을 취소하는 거다. 재경매하지 마라. 다 내겠다. 근데 여기 우리 교재 348페이지 5번 그 위에 5번 해설에도 나왔듯이 재매각으로 넘어간 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이거는 자, 처음에 매각 허가, 잔금 미납, 재경매, 재매각 이거는 3일 전까지 해서 연체이자 내면 되는데 이걸 취소하고 하면 자기가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재매각 넘어간 이후에는 이거를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용어가 비슷비슷한 게 그리고 머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진 데다가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말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낙찰받은 전 매수인은 3일 전까지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재매각을 취소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재매각으로 넘어간 후에는, 재경매로 넘긴 후에는 원래 처음에 자기 매각 허가 취소 이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 교재에 나와 있듯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용어만 좀 마지막으로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7번. 매수인이 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차순위가 있으면 걔한테 허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버리면 차순위 이제 10% 냈던 거를 찾아갈 수 있고요. 차순위한테 매각이 허가되면 그럼 이제 전 매수인 잔금 안 낸 친구는 10% 낸 걸 못 찾아가는 거지. 배당으로 편입되는 거지. 자, 매수인은 매각 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 말고 별도로 배당할 때 매각 대금 한도 내에서 채권자 승낙을 받아가지고 대금 지급을 가름해서 채무를 인수. 네가 배당 받아갈 돈을 내가 네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에 안 내겠다. 이렇게 아까 방금처럼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똑같죠.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아니라 결정기일까지. 대금 납부나 매각 허가 확정이 아니라 결정기일까지 차액 지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자, 이제는 등기 촉탁조차를 보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문제가 인도명령 전까지니까 61페이지까지. 그래서 앞에 5문제, 그 다음에 3문제, 8문제, 그리고 13문제가 있어요. 5문제, 3문제, 5문제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복이 돼 있어요. 앞에서 이미 많이 봤다는 얘기야. 많이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중복되는 걸 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옳지 않은 것은, 자, 다 중복돼서 정답 질문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참고 질문만 2개 보겠습니다.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하면서 이거 봤던 것들이에요. 이거 똑같이 구분 소유 조건 관계 이런 거. 착오로 매각 허가 부동산 목록에 매각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켰더라도 이거는 오기고 무효다.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 자, 요것도 이제 계속 반복될 건데,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데 잘 뭐야 포인트가 뭐다? 경매 결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경매 결정 전에 피담보 채무가 소멸됐다면 이 경매에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정리하면 담보권이 무효래거나 유효래도 채권이 경매 전에 소멸되면 그러면 이건 말소되고 죽은 근저당이니까 이거에 의한 경매도 무효고 잔금 납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포인트가 경매 결정 전이면 후라면 취득하고. 자,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350페이지. 임의 경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경매 결정 후 대금 완납 전에 변제 등으로 근저당이 소멸을 되었다. 근저당이 소멸됐는데 그 소멸이 경매 후다. 근데 이게 쭉 진행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 경매 후니까 전이라면 안 되지만 1번이 틀린 지문이고 2번 학교재산 법인의 기본재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경매는 결정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매각 허가 결정 받을 때 이걸 허가서를 내야 된다. 이걸 내지 않았으면 잔금을 내고 등기 마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반복이죠. 채무자에 대한 경매 결정 정보 송달 없이 진행했는데 무효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에 경매의 근거가 됐던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됐다.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 그 전에 이걸 막았어야 된다. 어떻게? 강제집행 정지로. 가집행, 재심, 청구이소 다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기침 잡고 나서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복이 되니까 2개 지문만 볼게요. 참고 지문. 낙찰 대금은 실제 자기가 부담하면서 남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다. 매각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냐? 판례가 명의자라는 거예요. 명의자.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은 고르는 거든 이게 옳은 지문이고요. 남은 다 틀린 지문이에요. 남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으면 판례가 남의 이름, 그 명의자가 소유권자고 돈을 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약 명의 신탁 비슷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돈을 낸 사람은 소유권은 명의자가 취득하고 돈을 누가 냈든 간에 이 돈을 낸 사람은 명의자에게 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매각대금, 매수대금을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달라라고 처리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고, 다만 낙찰받은 사람은 명의자다. 소유권은 명의자가 취득한다. 실적으로 돈을 부담한 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얘는 명의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매수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자, 뿌리가 무효인 집행증서에 의한 경매 다 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뿌리가 무효니까, 처음부터 무효니까. 자, 옳지 않은 것은
낙찰받는 배수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금 납부한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 안 하더라도. 자, 부동산의 부합물, 종물은 운명을 같이 하니까 같이 취득을 해요. 경매 뿌리가 된 근저당이 사행위로 취소된 때, 이때도 돈을 다 납부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소유권을 낙찰자는. 그러면 그 근저당권자는 취소되면 그거를 이제 배당 이의로 뭐 배당에서 다툴 수 있어도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다. 요 지문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된 지문이다. 반복이 된 지문이다. 그래서 경매 뿌리가 된 근저당권이 사행위로 들어왔을 때 그래도 경매는 넣을 수 있고 넣어서 이걸 중간에 정지시키거나 뭐 사행위 취소로 말소시켰다면 몰라도 그대로 진행돼서 돈을 내버리면 이 소유권 취득은 지장이 없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가는데 이 배당 가는 걸 사행위 취소로 이제 원상복귀해서 뭐 조치를 취하든지 뭐 이렇게 배당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다퉈야 된다. 소유권 취득은 지장이 없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2페이지도 지문이 중복이 많죠. 자, 중복이 되니까 맞는 것만 좀 볼게요. 이거 무효인 증서 똑같잖아요. 지문이. 저당권 실황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부동산의 상용에 공여진 물건, 종물이라도 그 종물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자라면 이건 취득하는 게 아니죠. 종물과 수물이 같은 사람일 때만 종물이 되는 거고 남이 갖다 놓은 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사회복지법은 기본재산이 허가 없었다면 경매 결정은 가능하지만 매각 허가받을 때까지 이거 허가서를 내야 되는데 못 냈다면 잔금 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똑같다, 원리가. 자, 이제 35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3문제, 그리고 다시 5문제. 그럼 이제 끝나고 이제 인도명령만 남는 거죠. 여기도 너무 중복이 돼가지고 2개 지문만 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기본재산 허가 없었다. 그래도 경매는 진행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매각 허가 받을 때까지 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냈다. 하자가 취소되지 않는다. 잔금 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계속 똑같죠, 이것도. 자, 채권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했는데 간과하고 경매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채권 소멸이 경매 결정되기 전이란 얘기 아니에요. 소멸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났으면 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미 경매 전에 그렇게 됐으면 취득할 수 없다. 자, 2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중복이니까 2개만 볼게요. 이것도 중복이에요. 경매 결정 전에 소멸됐다. 그럼 이 진행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자, 요 3번 지문은 집합 건물 이제 구분 소유권의 객체, 구분 소유권, 집합 건물법이 좀 용어가 생소하죠.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집합 건물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똑같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 개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요. 단독 건물로. 이거를 이렇게
101호 아파트 선업 202호 303호 이렇게 구분해서 이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죠. 한 개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집합 건물로. 이거는 건물이 한 개고 이거는 건물이 집합 건물이 되는 거죠.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등기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이 이게 이런 요건을 갖출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조상 원칙이 그래요.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상 독립성은 격벽 201호하고 202호가 이렇게 벽으로 차단돼 있어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은 출입문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1층짜리를 이렇게 101호, 102호 이렇게 등기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개로 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근데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요걸 101호, 202호로 등기를 내려면 요게 벽으로 막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문이 달라야지만 별개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벽이 없고 출입문을 같이 쓴다. 그럼 한 개 건물이라는 얘기지. 건물의 일부가 이렇게 구분 소유 되려면 물리적 요건을 갖췄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이게 터 있고 문도 같이 써. 근데 등기만 101호 돼 있다. 그러면 이거로 등기돼서 경매가 됐더라도 이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무효라는 거예요, 등기가.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 할 때는 이 적합한 요건의 원칙이다. 구도상, 이용상, 격벽과 차단, 출입문 이렇게 따로따로일 때만 그렇게 등기를 냈어야 되는데 통으로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로 등기돼 있더라도 등기만 돼 있더라도 실제 요건이 갖추지 못하면 무효다. 무효. 이게 원칙이고 그 실무에서는 이게 많이 문제돼요. 예외적으로 이 벽을 트고 문을 쓰는 게 이제 오픈 상가 그래가지고 마트나 이런 뭐 요가 학원 이런 걸 크게 하려고 트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 하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원상 복구를 전제로 튼 거고 복구가 용이하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경계선에 있었는데 지금 시험은 원칙,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다. 이걸 낸 거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우리 교재 355페이지. 요 문제 보고 나면 이제 다시 촉탁 등기 문제가 5개가 남아요. 그리고 임대명령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이제 옳은 것 2개만 보겠습니다. 자, 최선순위로 가등기가 있었다. 그럼 이제 맨 처음에 가등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경매에 넣어도 낙찰이 돼도 얘가 본등기하면 다 말소가 되니까 한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경매 결정만 해놓고 혹시 피해자가 생길까봐 사실상 중지해놨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진행했거든. 근데 그거와 관련 판례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 이 가등기 안고 사니까 너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물건명세 기재한 후 경매를 진행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손해보전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중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사실상 중지해서 낙찰받는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잠시 중지하지만 꼭 중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인수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밝힐 때까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체납처분 공매와 민사집행 경매는 별도다. 별도로 공매가 있어도 경매를 넣을 수 있고 공매를 넣을 수가 있다. 조정하는 법률이 없다. 서로 다르다. 상호 불간섭주의다. 둘 다 공매하는 것도 경매 들어오면 경매 넣을 수 있다. 누가 먼저 우선한다? 아무도 한 게 아니라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 낙찰돼서 앞에 나왔던 문제죠. 경매와 공매는 상호 불간섭주의 별도 절차다. 자, 이제 촉탁할 등기 문제 357페이지 부터 5문제가 있어요. 이 5문제를 끝나고 나면 인도 명령이 10문제가 있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집합 건물에서 집합 건물이 보면 집합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걸 전유 부분 건물이에요. 전유 부분. 자, 전유 부분 그러는데 요 땅을 요 사람들이 이렇게 요걸 대지권 그러거든요. 대지권. 요 땅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거지. 몇 분의 몇 이렇게 조금씩. 자, 요 대지권 등기가 됐으면 괜찮은데 이 땅을 사용할 권리 이걸 대지 사용권 그래요. 사용권. 땅을 사용할 권리는 대지 사용권 그러는데 이 대지 사용권 중에는 대지권 등기가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합치는 등기가 안 되는 게 있지.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에는 대지권 등기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다고. 안 된 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대지 사용권에는 종류가 소유권일 수도 있고 뭐 임대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익물권일 수도 있고 제한이 없다는 거야. 다시 한번 집합 건물 깔고 있는 땅을 사용할 권리 이걸 대지 사용권 그래요. 이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뭐 임차권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 사용대차일 수도 있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용할 권리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대지권 등기를 하면 토지 건물이 몇 번에 뭐 대지권 등기가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 안 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다? 대지권 등기는 안 됐지만 대지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대지권 등기되면 경매 받으면 둘 다 넘어오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대지 사용권만 있고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됐다. 이 대지 사용권 이것도 분리 처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합 건물 이걸 분리하면 웃기게 되니까. 그래서 대지권 이거 봐봐요. 분양자에게 전유 부분만 등기를 넘겨줬어. 전유 부분만 건물만. 땅은 나중에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그래서 건물만 등기를 마쳤어. 그러면 이제 토지는 등기가 안 돼 있지. 토지 건물이 같아 소유자가 같아야지만 합치는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자, 대지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나중에 해주기로 약정하고 건물만 넘겨받았으나 아직 대지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건물만 낙찰받았으면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도 취득을 하는 거다. 분리 처분할 수 없으니까. 압류효력 발생 전후, 압류효력이 경매를 말한다 그랬어요. 등기된 가압류나 근저당은 원칙적으로는 전부 배당을 받던 기회를 주고 소멸한다. 압류효력의 압류 경매에서 경공매에서 돈으로 한 가압류, 근저당, 압류는 모두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가 허가 결정 확정. 이 사람이 매가 허가 확정 후 잔금 내기 전에 사망했다. 매수인의 지위가. 그러면은 바로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상속인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다. 그 서류만 내면 상속인으로 바로.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돼서 근저당으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요거를 보면 돼요. 이렇게 건물만 경매가 된 거예요. 토지는 빼고 건물만 근저당이 건물만 돼가지고 건물에 대한 경매가 돼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건물만 취득했다면 특별한 철거 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받은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건물이 깔고 있는 여기 종된 권리, 사용할 권리, 여기 뭐야? 지상권도 이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 있다면 이 지상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니까, 정리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건물만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받은 매수인은 건물을 위한 지상권도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그거였어요. 자, 예정적인 문제 경계가 애매해가지고 중복이 많죠.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자, 요건 뭐냐면, 보세요. 경매 들어오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매 전에 제3취득자가 낙찰자가 되면 나중에 낙찰받은 다음에 잔금 낸 다음에 경매 다 지우고 또 인수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 말소하되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다. 왜? 이미 자기가 돼 있으니까. 취득했더라도요, 경매 후에 취득했다면 말소한 다음에 다시 취득해야 돼요. 근데 경매 전에 취득자라면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를 취득하면 다 깨끗하게 지우되 등기는 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실익이 있다? 이전 등기를 다시 하게 되면 취득세를 그리고 등기 비용을 다시 내야 된다. 엄청나게 비용을 낼 수도 있다. 그걸 절약할 수 있다. 안 하니까. 이전 등기 축탁은 안 한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맨 위면은 말소가 안 되지만 임차권도 이것들이 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 후라면, 이게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거, 가압류 후에 됐다면 이게 말소되니까 이것도 같이 말소된다. 그 다음에 최선순위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받고 끝.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다? 최선순위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 최선순위 주택 임차인은 배당을 해서 못 받은 돈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배당 요구해서 또 돈을 조금밖에 못 받더라도 끝이다. 다 말소된다. 못 받은 돈이 낙찰자한테 승계되지가 않아.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임차권과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1등 근저당, 2등 지상권, 3등 가등기 되면, 경매되면 이게 말소가 되니까 다 말소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강제 경매가 들어왔더라도 이게 말소가 되니까 그 뒤에 거 다 말소가 됩니다. 강제 경매로 납부했는데 잘 보세요. 배당기일 전에 정리해 볼게요. 근저당, 지상권, 가등기면은 이게 말소가 되니까 다 죽어요, 밑에가. 얘가 들어왔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근저당을 말소시켰다면, 잔금 내기 전에 말소시켰다면 이제 없어진 거니까 얘가 1등으로 되니까 얘도 살고 말소되는 게 아니니까 없으니까. 근데 요걸 언제 그런 거야? 대금 납부하기 전에 말소를 시켰어야지. 대금 납부하는 순간 다 말소다. 대금을 납부하고 배당기일 전에 근저당 말소한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는 말소 안 된다. 이거 다 말소된다. 다 말소되는 거지 이건. 왜?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말소시켰으면 몰라도 대금 납부한 후에 말소시킨 거고 배당기일 전에 말소시킨 건 의미가 없다. 다 말소가 된다. 자, 압류 효력 전에, 압류가 뭐야? 경매 전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자, 가등기가 먼저 있고 경매가 나중에 됐더라도 가등기보다 먼저 근저당이 있었다면 얘가 죽으니까 같이 죽는다 이거야. 선순위 소멸되는 담보권 등기가 있다면 가등기도 말소된다 이거죠. 어렵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생소하지도 않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죠. 자,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399페이지. 방금 전에 본 거, 경매 등기 전에 재산 취득자가 소유자가 되면 뭐다? 경매 등기나 나머지는 말소하지만 부담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이전 등기는 돈이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소 등기 돈이 사실 얼마 안 들어가요. 이거는 많이 들어갑니다. 자, 저당권을 누가 압류했다. 이건 부기등기로 등기하죠. 저당권이 주등기고 주등기만 말소하면 된다. 주등기. 부등기는 말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배당 받고 끝이다. 일부가 남아있다. 그래도 다 말소다. 아닌 게 아니라 다 말소다. 이게 임대차와 다르다 그랬어요. 임대차는 일부 남으면 승계하게 돼 있다. 최선순위는. 경매 전에 가등기가 돼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말소하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먼저 앞에 게 존재하면 이게 죽으니까 그 뒤에 것 같이 말소된다. 비슷하죠. 이것도 상당히 중복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 표현이 달라서 반복한 거예요. 중복을 너무 중복인 거 빼놓고는. 근데 이거 너무 중복인 거 몇 개 있는 건 빼겠다. 4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요건 뭐냐면 요거는 1번 지문은 이제 실무상 필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잘 보시면요. 낙찰을 받으면요. 낙찰 그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대금 낙찰 대금을 이제 현금이 없을 경우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근저당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찰 등기는 등기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경매 신청과로 낙찰 이전 등기 촉탁 신청하면 경매 신청과에서 등기소로 촉탁으로 가서 촉탁으로 등기된 후에나 여기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낙찰 대금을 납부하면 경매계에서 검토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달라고 촉탁 신청을 하더라도 낙찰 대금 낸 다음에 등기 넘겨달라고 촉탁 신청을 하더라도 경매 신청과에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로 연락을 해서 낙찰로 넘겨라 해야 등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야 이제 여기 설정이 가능하다고.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돈은 나간 날 근저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막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많은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어요. 촉탁서를 매수인, 낙찰받은 매수인과 담보 제공하려는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업으로 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로 하여금 직접 등기소에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낙찰 대금을 납부하면서 이 촉탁 등기를 이 법무사가 촉탁 등기를 들고서 직접 등기소로 촉탁 등기를 접수하면서 설정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놨다. 합법화 시켜놨다. 투명하게.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등기 촉탁서는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담보 제공 받은 사람이 규칙에 정한없다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뭐를 교부해? 촉탁서를 교부해가지고 촉탁서를 직접 법무사한테 교부해서 이 사람이 등기소로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설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경매로 인한 압류가 생긴 후에 압류 효력 이전에 체납 압류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국세청 체납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고, 여기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이 넘어왔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됐다 이거예요. 자, 체납 압류가 있고, 가등기 또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 뒤에 경매가 됐을 경우에, 이게 말소가 되니까 이것도 다 말소시키라는 얘기예요. 이 소유권 넘어온 것도. 그래서 경매 결정으로 압류되기 전에 체납 압류가 있고, 그 경매 압류 등기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 압류가 또 마찬가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 압류, 다시 한번 경매에 일어나는 압류 효력 발생 전에 국세 체납 압류가 있고, 체납 압류 등기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 압류 후에 가등기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도 다 말소시켜라. 자, 마지막으로 예고 등기. 옛날엔 예고 등기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죠. 예고 등기는 말소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게 악용됐었죠. 예고 등기. 그래서 덕량 밑에 뭐다? 예고 등기는 없어졌지만 말소 촉탁 대상이 아니다. 자, 이 등기 파트 마지막 문제, 그리고 이제 인도 명령이 10문제가 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한 60, 70%는 중복이 돼요, 인도 명령도. 자, 5번. 선순위로 소멸되는 저당권이 있다면
그 뒤에 가던 게 다 말소되는 거다.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일분 받았다면 못 받은 돈 때문에 말소 안 되고 승계된다. 이게 뭐와 다르다? 방금 전에 본 전세권 등기와 다르다. 또 낙찰받은 매수인이 원래 가압류는 말소되는 거지만 가압류 등기 부담을 인수하는 걸 전제로, 가압류를 끌어안는 걸 전제로 진행했다면 이때 가압류는 말소 안 되는 거죠. 말소되는 게 아니고 그걸 끌어안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또 마지막 이것도 자주 나와요.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원인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촉구 원인으로 가처분 등기했다면 이 가처분 등기는 원인이 뭐야? 건물 철거를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낙찰 받았어도 철거될 건물이니까 이거는 비록 그게 경매 등기 후에 후순위로 근저당 이런 거 뒤에 일어났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철거될 건물이라는 거니까 이건 말소될 촉탁 대상이 아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인도명령 파트를 보겠습니다. 인도명령 파트. 문제가 11문제나 있네요. 11문제. 지문이 다른 데보다 좀 짧은 편이에요. 약간 중복도 있고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 명이 공동으로 낙찰받은 경우에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원이 꼭 인도명령 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단독으로 인도명령이 가능하다.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체적, 절차적 이유로 또 불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요거요. 다 끝나고 잔금 내고 다 끝난 거잖아. 이제 와서 뭐를? 매각 절차, 경매 절차에 존재하는 하자를 가지고는 인도명령을 불복할 수 없다. 인도명령은 낙찰 잔금 납부하고 다 끝난 뒤에 인도명령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인도명령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여러 가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매각 절차 자체에 관해서 하자로는 할 수 없다. 압류 효력, 경매 전에 점유자를 상대로도 인도명령이 가능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도명령은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고요. 채무자가, 경매당한 채무자가 동시에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그러니까 경매당한 소유자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그 소유자로 살다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음에 집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였어. 근데 소유자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채무자야. 은행 채무자. 대출을 받았어. 이걸 팔을 수도 있잖아요. 팔면서 내가 거기 살아. 임차인으로. 그러면 채무자면서 임차인일 수도 있어. 그렇게 겸하고 있을 때는 채무자로만 보지 말고 점유자로서도 대항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라. 인도명령을 할 때. 자, 인도명령은 판결이 아니니까 기판력이 없다.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서두르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가면서 스피드를 좀 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363페이지. 인도명령은 언제다? 대금 납부. 등기가 아니라 대금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 자, 인도명령이 발령된 뒤에 상대방이 점유를 승계하면
승계 집행은 소유권에 기한 거니까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 근데 유치권자다. 그럴 때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요. 인도명령에 대한 재판은 실제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지문이 좀 짧으니까 여러 문제 나왔어요. 자, 인도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했더라도 이미 집행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인도를 해버렸다. 가지고 다 이사가서 다 처분해버렸다. 그 뒤에는 항고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도명령에 즉시 항고하면서 잠정처분 신청을 했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고해놓고 다 드러내버리면 더 이상 실익이 없다. 자, 요건 뭐냐면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제3자가 등기를 취득했더라도 인도명령은 누구만 신청할 수 있는 거다? 집행법상의 지위이기 때문에 집행법상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다. 제3자가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제3자는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낙찰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집을 팔았더라도 그 권리를 넘기는 건 아니다. 자, 인도명령 할 때는 걔가 점유하는 것만 입증하면 되고 대항할 수 있는지 이거는 상대방이 소명할 거다. 채무자, 소유자의 점유자도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데 압류 효력 후에 점유자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압류 전후를 묻지 않고 오로지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따진다. 인도명령 상대방이 된 채무자의 경우, 인도명령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 인도명령 받으면 그 효력은 채무자에게는 물론 채무자하고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사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가족 이들에게도 미친다. 점유 보조자 이들에게도 미친다. 별도로 자, 채무자한테만 인도명령을 받은 데지 여기 함께 살고 있는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가족 얘한테는 별도로 인도명령 받지 않아도 여기 받은 것이 미친다. 이렇게. 자, 4번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수인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소유자,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이 인도명령 대상인 소유자나 채무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그 매매 등으로 다시 한번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당한 사람한테 다시 매매를 해서 등기를 넘겼다면 이 매매 자체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인도명령을 해서는 안 되죠. 낙찰받은 사람이 채무자나 소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 걔한테 매매해서 등기를 넘겨줬다면 이 매매 자체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인도명령을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집중을 요해요. 끝말이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드러냈어. 그러면 끝나는 거다. 드러낸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인도명령 집행해서 드러냈어. 그 뒤에 제3자가 또 쳐들어왔다. 그때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끝난 거고 별도로 이제 조치를 취한다. 그때는 그 별도로 끝나는 거다. 자, 우리 교재 364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교재 그리고요. 그러니까 인도명령으로 드러낸 다음에는
끝난 거고, 집행이 다 끝난 거고, 그 뒤에 들어오면 별도로 이제 인도 소송이나 이런 거 따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고. 자, 3번, 인도명령 재판이 끝났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니까 다툴 수 없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요. 인도명령 재판은 즉시항고, 집행정지, 즉시항고에는 즉시항고하더라도 인도명령 집행을 막지 못해.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드러내버리면 나중에 항고 이익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즉시항고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은 뭘 걸게 한다? 담보를 걸게 한다. 그래서 실무상 상당히 부담스럽다. 자, 여하튼 정리하면 인도명령 상대방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매매 등으로 등기를 넘긴 후에는 이게 해제되지 않는 못하고 인도명령으로 드러낸 후에는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때 이제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별도로 해결해야 되고 끝난 거니까 기판력이 없으니까 또 다툴 수 있고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다. 드러내버리면 이익이 없어진다. 항고 이익이. 그때 어떻게 된다? 잠정처분으로 막아야지만 된다. 이걸 막으려면. 자, 잠정처분하면 또 담보가 들어가니까 문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 매수인, 낙찰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이 상속인, 일반 승계인은 낙찰받은 사람의 상속인은 인도명령할 수 있지만 이걸 양도양수한 특정 승계인은 신청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매수인만 지위를 가진다. 일반 승계인하고 상속인하고. 채무자 및 소유자는 무조건 인도명령을 해주고요. 저무자에게는 인도명령할 때 신문하도록. 다만 대항할 수 없는 게 명백할 때는 신문할 필요가 없고요. 이 즉시항고를 인도명령 즉시항고는 집행법상의 즉시항고니까 이렇게 일주일 안에 해야 되고 이유를 기재해야 되고 등등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인도명령 신청인은 상대방이 점유하는 것만 하면 되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소명할 필요가 없다. 아까 바꾼 거죠. 같은 지문이죠. 자, 11문제 중에서 6문제가 남았는데 중복이 시작되죠. 자, 이제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자,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게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양도하면, 등기했다면 양수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매수인만이 할 수 있는 거다. 1번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죠. 상속, 일반 승계라는 몰라도 특정 승계인한테는 할 수 없다. 집행법상의 권리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근저당 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둘 다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는데 조금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조금밖에 이건 못 받은 게 아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액 배당 받았다면 조금이 아니라 전액 조금밖에 못 받았으면 당연히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죠. 승계되니까 전액 배당 받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때까지는 그걸 돈을 받아야 나가지. 그죠? 이 배당받을 돈은 보증금이니까 보증금과 인도는 동시행이니까 배당표 확정 시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배당표가 확정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순위, 선순위 임차인이 전액을 배당받았더라도 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전에 미리 확정돼야 돈을 받는데 확정되기 전에 나가버리면 곤란하니까 쫓겨나면 자, 그 다음에 7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7, 8, 9, 10, 11. 자, 4문제, 5문제가 남았군요. 자, 이게 계속 반복이죠. 신청권자는 낙찰받은 매수인과 일반 승계인. 이게 일반 승계인이 누구예요? 상속인. 매수한 사람은 할 수가 없고요. 자,
인도 명령이 나간 후 매수인의 승계인은 채권자는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거고, 채권자는. 인도 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인도 명령이 드러내버렸다면 더 이상 이익이 없다. 그렇죠?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가 안 된다. 그냥 드러낼 수 있다. 드러내버리면 이익이 없다. 이걸 막으려면 잠정 처분해야 된다. 근데 잠정 처분을 실무상 어려운 이유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하여튼 자, 5번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잘 보세요,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했어. 잔금을 냈어. 그 다음에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 정지가 제출되었더라도 이제는 인도 명령하고는 정지를 저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에 막았어야지. 잔금 납부한 후에는 강제집행 정지가 들어와도 의미가 없다. 이거 정지가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배당만 못 받을 뿐이다. 잔금 납부 후에는 정지 소리 주더라도 늦었다 이미. 자, 8번 틀린 것은 압류, 경매 전에 점유자도 대항할 수 없으면 인도명령이 될 수가 있고요. 인도명령은 6개월, 잔금 낸 날로부터 6개월인데 요게 또 시험에, 요게 또 구술로도 가능하다네, 인도명령이. 이야, 이건 그냥 브리타용으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인도명령을. 자, 9번 교재 368페이지 9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자, 틀린 것은 자, 우리 교재 9번 낙찰 채무자 소유의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점유자가 유치권자로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안 되겠죠. 그렇죠? 대항할 수 없을 때는 되고, 대항할 수 있었다면, 유치권자라면, 그래서 일본이 틀린 거고요. 인도명령은 서면 또는 말로, 방금 전에 나온 거, 또 반복시켜놨어요, 일본어. 인도명령 받았는데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서 인도집행 드러낼 수 있다. 자, 이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즉시항고니까 항고 이유를 기재해야 되고, 안 하면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이거 안 내면 각하되고, 항고유서를 항고장 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똑같이 이렇게 일반 즉시항고가 똑같다. 이 즉시항고는 우리가 마지막 날 볼 거다. 끝나간다. 이렇게 익숙하게 된 다음에 보면 훨씬 쉽다. 자, 두 문제가 남았어요. 자, 10번 문제. 옳은 것이냐? 인도명령은 즉 집행적 효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면 실익이 없어지고, 이거 막으려면 잠정처분을,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담보를 걸게 되는 부담이 있다. 2번, 인도명령 집행력은 가족에게도 미친다. 한 세대를 구성하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인도명령은 낙찰자와 일반 승계인, 상속인한테 한다. 자, 등기는 필요가 없다. 잔금만 납부하면 된다. 등기는 필요 없다. 대금 납부 후에, 잔금 납부 후에는 끝난 거다. 그 외에 정지서류 제출된 것 가지고는 인도명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마지막 문제. 어이구. 옳은 것은 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1번. 낙찰받은 매수인 소유권을 넘겼다면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낙찰받은 매수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2번. 자, 인도를 받았어. 드러냈어. 자,
다시 불법 점유했다. 인도 명령으로 드러냈어. 매수인이 점유를 인도받았어. 인도 명령으로. 근데 6개월이 안 지난 상태에서 얘가 또 쳐들어왔다. 그때 인도 명령을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결해야 된다. 응? 인도 명령은 끝난 거고, 아까 나왔던 같은 문제죠. 별도로. 인도 명령은 드러나서 집행했으니까 끝난 거고, 별도 침입 문제는 이제 일반 불법 침입 문제로 별도로 해결해야 된다. 자, 채무자 상속인은 인도 명령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경매 후에 유치권자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상이 될 수 있고 맞는 거고요. 인도 명령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에 있는 매수인은 또 별도로 인도 청구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인도 명령과 달리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도 명령에는 기판력도 없고 그래서 소송으로 또 제기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끝나는 때 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이거 화면을 넘기다가 확 넘어가가지고 화면이 조그맣게 되는 수가 있어서 끄트머리에 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1시간 한 10분이나 걸렸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났고 좀 타임 쉬었다가 이제 뒷부분 배당 절차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